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새벽 12시 40분 대구광역시 서구 119 안전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칼에 찔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황급히 구급대원과 경찰이 서구 비산동의 주택으로 출동을 해요. 근데 다들 유독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앞서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에 아직 현장에 범인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출동이 늦어질 경우에 신고한 사람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다급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신고자가 93세 고령의 노인이었고요. 피해자인 아내 또한 77세입니다. 신고를 받은 지 20분 만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굉장히 강한 향수 냄새가 내부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서둘러 안방에 갔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결코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주로 머리와 얼굴, 팔, 그 외 여기저기 60번 이상 칼에 찔렸고요. 그 몸에서 터져나온 피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혈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구조대는 즉각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새벽 1시 25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현장에서 범인 남성 2명이 즉각 체포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고작 10대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각각 19살, 17살 형제들. 죽은 피해자와는 친할머니와 손주 사이예요. 이거 존속살인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집에서 체포를 했을 당시 이들의 행색을 본 경찰이 좀 갸우뚱했어요. 앞서 할머니는 칼에 난자당한 채 엄청난 피를 뿜었다고 했죠. 그러면 범인의 몸에도 피가 튀어야 합니다. 60번이나 찔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너무도 멀끔한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니 더 소름 돋아요. 칼에 찔린 할머니가 방에서 죽어가는 동안 이들은 태연하게 샤워 싹 하고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범격인 형이 자기가 저지른 짓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듯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사건 전말을 보기에 앞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년 전인 2012년 8월 형제의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당시 형이 9살이고 동생은 7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양쪽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한 거예요.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한 채 그냥 잠적했고요. 홀로 남겨진 이 어린 아이들을 결국 나이든 조부모님이 거둬서 키우게 되는데요. 노령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할머니 또한 5년 전 장애 판정을 받으시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경제활동은 불가능해요. 거주하던 주택도 9평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고요. 지어진 지 36년이 지나서 낡고 열악합니다. 이런 생활에도 어린 손주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덜컥 맡기는 했는데요. 달달이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185만 원과 장애수당, 조손가정 지원금까지 다 합쳐도 한 달에 주어지는 건 24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게 4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할머니는 매일 거리로 나가서 폐지를 주었고요. 그걸로나마 약간의 돈을 벌게 됩니다. 동시에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줄 거라면서 약간 저축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할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2명 모두 중증의 불안장애와 분노조절, 게다가 인지능력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워낙에 둘 다 체격도 크고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폭력에 휘말리면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당한 그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또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만행은 갈수록 심해졌죠.
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난동 부리고 또 교사를 위협하는 일로 결국 퇴학을 당해요. 형은 더 심각합니다. 급기야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0년 1월 대구의료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심각한 품행장애, 분노조절장애, ADHD까지 3개월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퇴원을 했죠. 이후에 항우울제 처방을 받긴 했지만 이걸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형제의 폭력성이 비단 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같이 살고 있는 조부모님을 향해서도 강한 폭력성을 드러낸 겁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 또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큰손자가 막 달려들기도 했다고 기억하고요. 매일같이 집 밖으로 고성이 오갔고 이웃들도 저 집 문제아야 이렇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설마 그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체포된 형제에게 경찰이 물어요. 너네 할머니 왜 죽였니? 이 말에 형제가 짜증난다는 듯 대답하죠. 자꾸 잔소리하니까요. 네, 범행 동기가 고작 잔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소하죠. 평소에 할머니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밤중에 왜 커피를 마시냐 이런 잔소리를 하곤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가정에나 좀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에 대해 형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월 29일 갈등이 극에 달해요. 그날 할머니가 그 급식 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좀 먹을 걸 사와라 라고 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형은 창피하게 왜 급식 카드를 쓰라고 해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로 두 사람은 또 언쟁을 벌였죠. 그러다가 화가 난 할머니가 너 20살 되면 이 집에서 나가 살아 이렇게 윽박지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주를 진짜 내쫓을 생각이라기보다는 너도 성인 되면 네 혼자 자립해서 살아라 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할머니가 독립자금 마련하려고 틈틈이 적주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할머니가요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또 무뚝뚝하긴 했지만 손자들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지극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들 데리러 갔어요. 또 아이들의 고모를 통해서 남몰래 용돈을 찔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말로는 좀 표현을 안 하셨는데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날 형이 집을 나가라 라는 할머니의 말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살아? 이런 생각에 막 막막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야 저 노인네들 없으면 이 집 내 거잖아. 해결책이 살인이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는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상황을 봐서 나중에 나를 정하고 우선 할머니는 빠르게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중에 어떤 진술을 하냐면 어차피 사용제도도 없어져서 죽을 일은 없고 그러다 잡혀서 교도소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해요. 밥도 나오고 잠자리도 보장되니 이 쥐꼬리 같은 집보다는 낫다는 뜻이겠죠. 즉각 형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당일 밤 10시 26분에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요. 야, 할머니 죽일래? 어차피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20살이 돼도 굶어 죽어. 알바도 안 뽑아주고 가망이 없잖아. 이 잔혹한 문자에 동생이 답이 왔어요. 그게 단 3글자였습니다. 맘대로. 답장을 받고 불과 2시간 뒤 30일 새벽 12시 10분 형제는 2인조 살인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할머니는 밤까지 폐지를 줍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좀 씻기 위해서 욕실로 향했죠? 그러는 사이 형은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형이 손에 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할머니가 바로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칼 들고 뭐해? 당장 내려놔.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또한 여태까지 폭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쪽으로 조심히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얼른 내려놔. 이 말에 형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할머니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머리, 옆구리, 다리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온몸에 칼이 꽂혔어요. 77세의 할머니가 19살 손자를 어떻게 당해내요.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때 형은 동생에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현관과 창문 다 닫으라고 소리칩니다. 동생은 창문을 닫았고 이후엔 쓰러진 할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합니다. 한편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현장에 같이 있긴 했지만 장애 때문에 거동이 힘들었어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손주들을 말리기 위해서 막 기어가면서 그러지 마라 울부짖었죠. 하지만 이게 너무 미약해서 그들에게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심장과 폐가 관통당해서 피가 쏟아지고 있고 바로 형이 이때 칼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요. 할아버지는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자 형이 칼을 들고 할아버지 옆에 쭈그려 앉아서 묻죠.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막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다 잘못했다. 제발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라고 호소합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동생이 형, 할아버지는 살려주자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동의했는지 형이 일어서서 피를 닦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후 옷까지 갈아입었는데 이때 지금 집 안에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는 듯 향수를 뿌립니다. 잔인무도한 그가 씻는 사이 할아버지가 사실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죠. 현장에서 형제는 바로 체포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구속된 형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면 다 좋은데 웹툰은 못 보죠. 그게 아쉽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조부모한테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고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좀 그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달 후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형에게는 존속살해에 대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합니다. 동생에게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해요. 얼마 후에 1심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터무니없이 낮은 형벌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월에 1심 재판이 열렸어요. 형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각각 80시간씩 이수할 것이 내려집니다. 또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각각 40시간. 네, 이게 다예요. 어쩌면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알고 형제가 그깟 살인 좀 해도 돼 라고 여긴 건 아닐까요? 이 1심 판결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라는 평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건 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형은 불복하고 또 검찰도 이거 형량 너무 낮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2022년 4월에 항소심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형제의 친모가 등장합니다. 자식을 버린 지 9년 만에 지금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돌아온 거예요. 친모는 살인마가 된 자식에게 제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2025년 현재 형은 복역 중입니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단기 7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2028년 8월 출소할 예정이죠. 이때 형의 나이는 26살, 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모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전해져요. 한편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잠시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 머무시다가 현재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손자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그 잔혹한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책감까지 글쎄요, 남은 그의 여성에서 쉽게 극복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세탁이 된 교복이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월요일에 등교하는 큰손주에게 입히려고 직접 세탁을 해둔 거죠. 불우한 가정 환경이, 정신질환이 과연 천륜을 저버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편으로는요, 이 재판부의 판단처럼 형제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죄를 정말 반성하게 되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손주들을 감싸 안았던 그 조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서인지 오늘은 정말 그 어떤 날보다도 감정이 많이 힘들었네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